안 돼. 녹화된 거야? 3초 됐어요. 이렇게. 자, 다음 얘기해보죠. 챕터 2 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4쪽 되겠네요. 안 돼. 화학반의 규칙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아까 슬슬 얘기했던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 법칙, 그리고 기체 반응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반법. 이거 뭐지? 기본적으로 질량 보존, 우리가 지금에 와서야 당연히 질량 보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옛사람들은 그랬을까요 하는 거예요. 나무를 태워봤어요. 네. 나무를 태워보면 남아있는 저희 질량과 처음에 나무 질량은 서로 달라요. 다르죠. 철을 준비해봤습니다. 철이 녹슬었어요. 원래 철의 질량과 달라요. 나무의 질량 같은 경우에는 타면서 줄어들고요. 네. 철이 녹슬는 과정에서 질량이 증가해요. 이건 뭐 구리가 녹슬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량이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옛사람들은 야 이게 뭐 플로시스터라는 게 들어왔다 나왔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근데 라바지가 아니야. 1770년대 후반인데요. 1977년이었을 것 같은데요. 밀폐된 용기에서 연소라든지 이런 과정을 시켜보니까 질량이 안 변하더라는 것을 확인해봤습니다.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밀폐된 뚜껑 안에 있던 산소가 반응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밀폐된 용기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그게 연소 반응이 됐던 나노 생성 반응이 됐던 뭐 기체 발생하는 반응이 됐던 간에 말입니다. 여러분들 염산에다 탄산가스 집어넣으면 이산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이산탄소 빠진 만큼 질량이 감소하거든요. 근데 그걸 뚜껑 닫아놓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질량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야 기체가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또는 다른 기체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질량이 변화했다라고. 그런데 밀폐된 용기에서 하니까 어차피 그놈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외부 기체의 출입이 없으니까 질량 보존이 일어난다라는 게 라바지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었습니다. 네. 또한 프루스트는 1799년에 일정 성분비. 성분비 법칙을 발표했는데요. 이거는 화합물을 만들 때 각 물질들 간에 질량비. 특정한 질량비가 간단한 정수비로 성립하던데요라는 게 그게 일정 성분 법칙이었습니다. 구리하고 산소를 반응해서 CO 산화구리 2를 만들 때 4대1. 반응하는 질량비가 4대 1대 5의 간단한 질량비가 간단한 정수비로 나와요 하는 게 일정 성분 법칙입니다. 네. 근데 질량 보존 법칙이라든지 또는 일정 성분 법칙 이 둘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알았다고요? 아니요. 경험해보니까 실험상으로 질량이 보존되고 경험해보니까 특정한 질량비로 반응하더라는 거죠. 즉 반응하는 구리와 만들어진 산화구리 2와의 관계에서는 4대 5의 질량비로 만들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미 원자량이라는 것을 공부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화학반을 통해서 반응 전후의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 통해서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성 법칙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구리 원자는 64입니다. 산소 원자량은 16되었습니다. 64짜리가 2개 있고 앞에 2개 쓰는 이유 알겠습니까? 네. 산소는 16짜리가 2개 네 있네요.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128의 질량과 32의 질량입니다. 산화구리 2는 어떻습니까? 근데 구리가 64였고요. 산소가 16의 질량수를 가지고 있어요. 뭐 원자량에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80이거든요. 네. 그래서 2배 하고 있습니다. 160입니다. 128과 32와 160에서는 더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무슨 법칙이죠? 질량 보존의 법칙. 그렇지. 질량 보존 법칙이었습니다. 128대 32대 160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니까 4대 1대 5의 질량으로 나와요. 일정 산화구리가 4g일 때 산화구리 2는 최대 5g까지만 얻어질 수가 있었다. 6개월 치가 만들어지지 않더라. 무슨 법칙이라고요? 일정 성분비. 성분 법칙이었어요. 근데 이게 대해서 1700년대 후반에 발표된 경험 법칙입니다. 이 경험 법칙을 설명한다고 나온 내용이 있네요. 이걸 누가 설명했다고?
돌턴의 원자설이 1801년에 발표하면서 원자는 안쪽이 지고 같은 종류 원자, 즉 구리는 어떤 놈은 64고 어떤 놈은 100이고 이런 질량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똑같은 질량이야. 물론 엄밀히 말하면 동연수 때문에 다르겠습니다만요. 그래서 그 질량들이 각 원자마다 독특한 질량이 따로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화학 발전에서 원자가 소멸되지도 생성되지도 그리고 다른 걸로 바뀌지도 않더라 하는 게 돌턴의 원자설입니다. 근데 질량 보존 얘는 법칙이에요. 그렇죠. 네. 일정 성립이 법칙이에요. 네. 근데 돌턴의 원자 헐. 설 해놨습니다. 설. 네. 왜요? 핵융합. 네, 몇 가지 안 맞는 것도 좀 있어요. 원자 안쪽이 진다는데 이쪽에 저요. 지죠. 바깥쪽을 도는 전자와 안쪽의 원자 핵. 뭐 원자 핵 쪽이면 양성자, 중성자 단위로.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쿼크 단위로 더 적을 수 있겠군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각종 쿼크들과 6종의 쿼크들과 그리고 6종류의 렉톤 경입자들을 합쳐서 기본 입자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1학년 융통합과학에서 이제 소개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같은 종류 원자 같은 질을 가진데 아무래도 있죠. 산소 16자리가 일단 기본적입니다만 그렇지 아니하고 18 동연소들도 존재하잖아요. 네. 물론 16에 대한 산소 18의 동연소의 비율은 워낙에 작으니까 거의 무시할만 하겠습니다만 이렇습니까? 근데 무시 못할 종류들도 꽤 있죠. 예를 들어서 브로민 같은 염소 같은 경우는 3대 1의 존재비, 브로민은 1대 1의 존재비를 가지는 그런 놈들이었습니다. 화학 발전에서 원자는 새로 생성되지 소멸되지 않는다 했는데요. 다른 걸로 바뀌지 않는다 했는데요. 핵 융합 또는 핵 분열 반응에서는 변화될 수도 있는 있어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화학의 규칙성에 대해서 만약에 반응한 놈들끼리가 기체였다면 기체끼리 반응해서 기체가 생성되는 과정이었다면은 이거는 고체예요. 산화구체도 고체죠. 그렇죠. 그래서 기체끼리 반응해서 기체를 생성할 때는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 이게 게이 리사기 발표했는데요. 리사가 방금 이거 의사. 게이 리사기라는 사람이 발표한 건데요. 기체끼리 반응할 때 특정한 얘는 부피비로 반응하던데요 했습니다. 일정 성립 법칙은 무슨 거? 질량이었죠. 네. 질량 보조 법칙 대놓고 역시 질량이었습니다만 부피비로 반응합니다. 따라서 이 부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좀 전까지 돌턴의 원자로서만 충분히 설명됐습니다만 이거는 원자 갖고 설명이 안 된다. 분자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물론 게리상이 발표했던 기체 반응의 법칙은 기억 법칙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체끼리 반응하는 거 뭐 있을까?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H2O 자 이렇게 써놔야 증기가 되겠죠? 네. 액체물이 아니에요. 2대 1대 2로 반응하지요 하겠습니다. 질소하고 수소 반응해서 암모니아 역시 기체 만들입니다. 1대 3대 2로 반응하죠 하는 거였습니다. 네. 수소하고 염소 반응해서 HCl 염화수소 기체가 만들 때 1대 1대 2대요라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체 반응이 법칙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름 특강 때 소개했던 게 뭐였습니까 하면 이 기체 반응의 양적 관계 다시 말하면 질량과 부피와의 몰수와의 관계 밀도와의 관계 뭐 그런 것들 많이 연구했던 것들이었습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기 싫으면 항상 하죠. 일반 고가서. 일반고사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에 치면 되는 거죠. 안 할 수는 없는 아, 거. 그게 그것도 중간고사예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예요. 어쨌든 피할 수는 없어요. 1학기 때 하느냐, 2학기 때 하느냐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체 반응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 게일상이 발표했던 것은 역시 왜 그런지 모르지만 반응하니까 특정한 부피로 반응하거든이었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분자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사람 누구? 아보가드로. 돌턴의 원자설로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 규칙이 설명됐다면 아보가드로의 분자설, 결국엔
방울 법칙. 온도 압력이 같다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의 분자가 들어있어. 근데 어떻게 분자가 같은 개수만큼 들어있습니까? 분자도 분명히 작은 분자, 큰 분자, 질량이 큰 분자, 질량이 작은 분자가 따로따로 있을 텐데요. 공간 부피에 비하면 분자 자체의 크기는 정말 무시할 만하거든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분자 한 개 더 있어도 모르는 건 이거. 어떤 놈 문제가 예.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그런 퉁치는 게 대략 한 5% 정도 오차는 인정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오차가 5%보다는 당연히 월등히 적은 그런 오차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기차 방해 법칙 일사의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페이지 24, 25 질량 보존 법칙과 페이지 26, 27 일정 성무교 법칙에 대해서 그리고 페이지 28, 29 기체 반응의 법칙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네요. 좀 해주십시오. 네. 문제 언제 났을지. 빠른 시간 내에 푸셔야죠. 뭐 그렇겠습니까? 원장 선생님 이번에 공부하신다는데 너무 풀기 싫어요. 다 알아서 재미없어서 그런 거죠. 1학년부터 안 풀었는데. 평소에 조금씩 해놓지 그랬어요. 직권 너무 재미없어요. 이게 돌덩이 너무 재미없어요. 나 뭘요? 골뱅이가 제일 재밌어. 그나마 풀만한 게 돌덩이일 텐데요. 나중에 수학 경도를 기하 경도를 해가지고 내신은 왜 그 중학교는 없잖아요. 2년 후엔 해요. 그 편리 나올 때부터 때려쳤어야 했어요. 지금 과거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아까 말했던 그런 지구과학 툴적인 내용들이 시험 범위로 나왔습니다. 볼 때마다 까먹는 거 돌덩이네. 공부들 하세요. 뭐 별거 있습니까? 아니 그 태정함이랑 변성하게 화성함까지 쉽거든요. 예. 변성함 그게 예? 이게 이제 학년이 더 올라갈수록 중학교 때 가르치는 변성함에 비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변성함은 훨씬 더 복잡하죠. 속과 짱돌이. 과학이 이제 발달은 발달할수록 좀 더 세밀하게 또 세분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 기재발 법칙까지 다 정리됐어요? 아마요? 아마요? 거의 두배 빨리 읽어보십시오. 두배 발달. 저희 두 배 발달하는 거는 그거 거리가 입에 짧다는 거지. 별 자체의 밝기가 밝은 걸 얘기합니까? 아니면 밝게 보이는 걸 얘기합니까? 두배 발달하는 게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밝기에 대해서는 이제 광도를 분석하거든요. 지구학 쪽인데 그죠?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를 보아서 이 에너지를 합성량을 보았을 때 E 나왔습니까? 그 비례 E 법칙. 나왔습니까? 변이로.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조던에서도 그런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광주효과 이미 공부해봤잖아. 그래서 광주의 수가 많다는 것은 빛이 많이 돌았다는 거고 그만큼 밝다는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냥 나도 궁금해서 그렇지. 그 소리가 두배 크다는 건 뭐예요? 소리 진폭이 그렇지. 우리의 동료들. 소리의 색이 소리의 높낮이. 다만 이제 소리의 색이 이제 데시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수치가 정비례 되는 수치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10데시벨로 가질 때마다 이제 소리가 10배 더 커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데시벨 대시 40데시벨 하면 이게 10배 된 건데 40에서 50되면 또 이게 10배 되는 이런 관계식이니까요. 맞아. 그래서 뭐 로그 형식으로 취해지기 때문에 이건 얼마 전에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지? 그때 지진의 규모 할 때도 리터 규모 이거 규모도 규모 1 차이당 총 에너지가 32배인가 36배인가 차이 나는 어디서 충북에서 왔어. 예, 충북산이. 충청도 뭐 괴산 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위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pH 낼 때도 역시 마치 로그 하면서 정비하지는 않잖아요.
화학쌤이 로그 물어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너무 큰 수나 너무 작은 수를 다룰 때 이게 0.000 이렇게 다 사면은 너무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단위를 바꾸거나 또는 이제 지수 형식으로 해주는 것은 이게 로그 형식으로 해준다는 것과 다르지 않죠. 네.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특정 반응을 보고 그 특정 반응식을 우리가 쓸 수 있다면 반응하는 계수비를 통해서 뭐 질량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화학 파트에서 또 세 번째 단어입니다. 페이지 44쪽 되고 있네요. 에너지의 출입이 수반되는 게 항상 일련의 화반이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낮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좀 더 높아서 외부로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되는 이것을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는 힘을 씁니다. 반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높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아서 외부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 발열 반응이라는 힘을 쓴다고요.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연소 반응, 뭔가 탄다는 연소 반응도 있겠고 산염이 뭐 중화 반응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썩어 나간다는 부식, 뭐 금속이 녹슬어하는 부식, 뭐 이런 것들도 등등등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 보면 발열 반응이 많아요, 흡열 반응이 많아요. 발열 반응이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몇몇 가지 예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뭐 있어? 광합성. 그렇죠. 광합성, 이산탄소하고 물을 재료로 계속 맞췄습니다. 포당을 만들고 부산물로 산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이때 넣어야 되는 에너지가 있겠네. 무슨 에너지가 들어갔죠? 비례는 바로 빛 에너지죠. 그렇죠. 그래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서 포당을 합성하는 광합성, 흡열 반응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또 다른 거 뭐 있을까? 물을 전기 분해해서 전기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네. 수소하고 산소로 만들었어요 하고 있습니다. 전기 분해였습니다. 예. 또 뭐 있을까? 탄산칼슘에 열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열분의. 그렇죠. 열분해죠. 산화칼슘과 이산탄소로 만들었잖아 하는 이런 놈들을 대표적으로 소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게 지금 광합성이란 말이죠. 그렇죠.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포당을 합성하는데 이 반응의 역을 생각하면 훨씬 더 쉬워요. 포당이 산소 반응에서 연소된다. 또는 세포 호흡을 하는 것의 역반응이잖아. 연소 태우는 거, 세포 발열이잖아요. 네. 그것의 역이 광합성이니까 흡열 반응일 수밖에요. 이해됐습니까? 수소산소 반응에서 다시 물의 전기 분해 과정이었는데요. 이 물의 전기 분해 과정은 역반응이 뭐니라고 생각한다면 수소를 태우는 수소의 연소. 그렇죠. 연소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수소 연소 반응을 통해서 로켓가 위로 올라가는 과정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소 연소 반응 굉장한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역반응, 물의 전기 분해. 이해됐습니까? 물론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시킬 때 전기 분해 말고도 열로도 분해할 수 있어요. 누가 해봤지? 라보았지. 예, 맞아요. 나도 절반. 그렇어요. 맞아요. 중2 때 했잖아요. 네. 대신 그때는 한 100도 가까운 얼음도 없어요. 없죠. 못해도 한 300~400도 이상 되는 뜨거운 주철과 뜨거운 알루미늄관에다가 물을 던지면 수소산소로 열 분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탄산가스 열분해였어요. 역시 이 탄산가스 열분해를 열분해를 역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 역반응 산화칼슘과 이산탄소 반응 이거 뭘까요 하는 거예요. CO 산화칼슘은 금속의 산화물이에요. 금속 산화물은
염기성 물질이에요. 그래요?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아, 탄산가스, 산성의 기체예요. 아 그래서 이건 산인기 중화반. 중화반응, 역반응이에요. 저기요, 그거 있잖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건 산인기 중화반응이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산화반응 반응이 아닌 대표적인 반응들로 몇몇 가지 소개했을 때 기억나셔야 될 것이었습니다. 앵간한 것들은 산소 이동, 수소 이동, 전자 이동, 하다못해 산화수의 증감을 추론하는 앵간한 반응들은 산화반응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화반응이 아닌 대표적인 반응 크게 세 가지 소개한다면 일반적인 물리변화, 물리변화, 상태 변화된다는 그런 물리변화는 산화반응일 수가 없습니다. 화반 자체가 아니니까요. 네. 그지? 그 외에 앙금 생성 반응들도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산인기 중화 반응이 역시 산화 반응이 아닌 대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탄산칼슘을 만들어요 라는 반응이나 탄산칼슘이 열분해 되어서 이산화탄소와 산화칼슘을 만들어지는 반응. 이거는 결국에 산인기 중화 반응 및 그 역반응이기 때문에 산화수의 증감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놈이 산화제다, 환원제다 이런 거는 말 자체가 될 수 없는 반응이라 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네.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속의 산화물은 그 성질이 뭐라고? 염기성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금속의 산화물로 아까 봤던 산화칼슘이 있었네요. 물 집어넣어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 CA. 산화칼슘 만들어요. 네. 예, 물론 산화칼슘을 물에 녹이는 용해 과정 엄청나게 발열이겠죠. 됐어? 그 외에 Na2O, 산화나트륨 이거 물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하면 수산화나트륨 2개가 만들죠. 염기성 물질입니다. 금속의 산화물은요. 까딱 뻔하게 비금속의 산화물은 뭐다고? 액성이 산성이에요. 여러분들 CO2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다른 말로 뭐라 부릅니까? 하면 탄산가스라는 이름을 쓰죠. 그래요. 물 집어넣으면 H2CO3 탄산이 만들어져요. SO2 이산화황 다른 말로 아황산가스라는 이름을 써요. 아황산가스. 이거 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H2SO3 아황산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특정 반해봤는데 이거 금속 산화물과 비금속 산화물이 같이 보이네? 산염기가 보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역반응은 산염기 중화반응이죠. 탄산가스 열분의 반응을 역반응으로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제가 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성적으로 열이 나왔잖아, 또는 열이 흡수했잖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래 활용초도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근데 정량적으로 얼마나 열이 나왔니? 정량적으로 열에너지가 얼마나 방출됐어, 또는 얼마나 흡수했어요 하는 것에 대해서 Q 열에너지를 쓰겠습니다. 네. 예, 열에너지 또는 열양이라는 이름을 써도 되겠죠. 이거 어떻게 계산됩니까? MC 델타 T, 뭐 신 델타 T, MC 델타 T 이런 거, 그지? 또는 열량 Q는 라지 C의 델타 T로 써서 되겠습니다. M 질량이죠. 델타 T 온도 변합니다. 뭐 섭씨 온도, 뭐 또는 케미 온도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C가 뭐지? 예, 이건 비열이군요. 비열 단위는 열량 단위가 칼로리를 쓸 수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줄 단위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비열,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씩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 그게 비열입니다. 단위는 칼로리 도시. 그램도씩 쓸 수 있겠죠. 도시. 그래서 대표적인 비율로 물은 1칼로리 퍼 그램도씩, 물의 온도를 1도씩 올릴 때, 1g 물을 1도씩 올릴 때 필요한 열 에너지가 1칼로리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줄이라는 단위를 쓸 수 있겠죠. 물의 비열은 아까 말했던 1칼로리 퍼 그램도씩을 사용했는데요. 물에 대해서 비열을 줄 단위로 쓰면 4.2 줄 퍼 그램도씩,
결국에 1칼로리와 4.2줄이 뭐하다? 같다는 거죠. 옛날에 열 에너지 안 쓰고 열량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근데 그 열량, 열이 곧 1과 같다는 열로서 일이 열로서 전환될 수 있다는 걸 밝혀낸 사람이 있네요. 누구죠? 열이. 라부아지에. 줄이죠. 아. 아. 줄이 추를 내려서 그 뭡니까? 바람개비에 돌게 하고 바람개비를 통해서 기름의 온도를 올리는. 왜 기름을 썼을까요? 물을 안 쓰고. 물은 비열이 커요. 온도 변화가 작아요. 기름은 상대적으로 비열이 작아서 온도 변화가 커요. 줄을 실험했죠. 그래서 줄이 과거에 열량 따로 에너지, 일과 에너지 따로 했던 게 결국엔 열과 에너지가 서로 동격이라는 거. 그래서 열을 이용해서 일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열을 통해서 일을 만드는 거 뭐지? 열기관이죠. 열기관. 열을 통해서 일을 만드는 거. 열을 통해서 운동에서 만드는 거. 전기기관 또는 지금은 휘발유와 같은 내연기관. 됐습니까? 라디씨는 뭐지? 라디씨는 열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질량과 비열 곱해도 상관없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물질이 복합적으로 있다면 그 물체의 열 용량이 됐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칼로리 퍼 도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흡수한 열 에너지가 얼마야? 질량과 비열과 온도 변화 통해서 열 에너지가 계산되겠죠. 그래서 뭐 새우깡을 태웠을 때 열이 얼마나 방출되는지 새우깡을 태워요. 주변에 있는 이제 뭐 컵을 데우는 거죠. 간 열량계는 컵을 데워서 온도 변화를 측정해서 새우깡 하나가 나타낼 수 있는 열 에너지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들이 나오겠습니다. 페이지 48페이지 심화 반응에서 열 에너지의 측정하는 방법. 폭탄 열량계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 단위 열량계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정리해 주십시오.